이제 약속드렸던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이노베이션 PR 담당 김병도 PL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메인 장표에서처럼 SK이노베이션이 R&D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온 40주년에 대해서 지난 40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우리 출입기자 여러분들께 발표할 수 있게 된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영광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귀중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SK이노베이션 출입기자님들과 또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컨퍼런스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 40분간 연구 성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5분 정도 휴식 시간, 그리고 이어서 15분 정도 Q&A 시간을 갖고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후에는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 원장님이신 이성준 원장님의 클로징 스피치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1983년 종합에너지화학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의 전략 방향성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의 전신인 기술지원연구소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R&D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올해는 SK이노베이션 계열 성장의 원천이자 혁신을 주도해온 R&D 경영의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 자리는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시는 두 분의 경영학자께서 SK이노베이션 R&D 경영이 SK이노베이션의 성장과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분석 연구해오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퍼런스 발표를 진행해 주실 교수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세계 최대 경영학 학술단체인 전미경영학회 국제경영분과 회장이자 산업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성장을 분석한 삼성웨이와 최근 발간된 패러다임 대전환의 저자이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송재용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여기 많이 계시는 출입 기자님들하고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론인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재임 중이신 이지환 교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분 되게 짧을 거고요. 그리고 생소한 용어들도 있을 거고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다가 나중에 Q&A 시간에 거침없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영을 전문으로 분석, 연구하고 계신 두 분의 케이스 스터디 결과를 출입 기자님들 앞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지환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의 R&D 기반 혁신과 성장 40주년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우리가 경영학자들은 이 기업체를 일종의 유기체로 봅니다. 이 생물처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 숨쉬는 그런 조직을 저희가 연구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40년은 말할 것도 없고 20년, 30년 이런 정도의 어떤 기간을 지속해서 기업이 유지되는 것만 자체만 해도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붙여서 혁신과 성장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경영학자들한테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역사를 밟아온 SK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변신해온 그 여러 요인들이 여러 요인들 중에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활동이
유효하게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일단 R&D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글쎄 모든 경영자들이 R&D, 연구개발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거 할 때냐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지금 회사가 지금 자금이 어려워가지고 당장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저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어쨌든 재무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SK 이노베이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감히 40년에 걸친 R&D 기반의 경영과 혁신 성장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회사는 연구개발 쪽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떠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제목을 붙였는지를 여러 기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 기회를 주신 SK이노베이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연구해 주신 정재영 교수님 덕분에 이런 쉽지 않은 사례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은 대한석유공사입니다 원래. 그래서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된 지 60년이 됐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성경그룹이 80년도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그룹의 계열사가 됐고요. 83년 R&D 기반 경영 본격화했다. 저걸 이제 저렇게 보는 의미는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년을 R&D 경영, SK이노베이션 R&D 경영이 한테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유공을 인수해서 거의 정유회사, 석유 정제업에 종사하는 정유회사로서 경쟁력을 잘 유지하고 뭐 해왔다면 사실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흥미있는 연구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SK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영역들 또 자회사들의 지금 현재 활동과 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40년 전하고는 천지 차이로 큰 변화를 모색해 왔고요. 이제 그러한 변화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연구개발에 대한 강력한 투자 그리고 도전 또 때로는 뭐 실패를 감수하는 정신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SK이노베이션 출입 기자님들은 많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저희는 이 연구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향하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가 현재 그린 포트폴리오 디자이너 앤 디벨로퍼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뭐 정유회사, 에너지회사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선도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배경에 R&D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본연의 어떤 정유회사의 어떤 여러분들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이클이 분명한 산업이기 때문에 잘 될 때는 뭐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지 않은 동안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대단히 성과가 수동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유가 시황이라든지 뭐 이런 데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어떤 업이기 때문에 소위 알래스카의 여름 같은 아주 간헐적으로 호황기가 오는 그런 비즈니스였다라는 덜칭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근데 기업이 그런 상황에서 경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항상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갖고 소비자들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K는 그러한 도약을 R&D 기반으로 지난 40년간 해왔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여름과 같은 그런 좀 열악한 그런 사업 환경을 아프리카의 초원과 같은 항상 이렇게 기회 요인이 있고 항상 푸른 대지가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계로 도약을 해왔고 또 앞으로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생각하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뭐 두 가지식으로 한번 저희가 발견한 그 R&D 경영, SK이노베이션 R&D 경영의 어떤 그 주요 엘레먼트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E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SK 이노베이션 아시겠지만 E자랑 연관이 많습니다. 에너지 회사고, 인바이런먼트를 중시하고, 또 뭐 엔진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뭐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E자를 갖다 붙인 건 아니고요. 어떠한 요소들로 우리가 좀 집약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전문성,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더 내는 exploitation.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는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탐색을 하는 exploration. 이 두 가지의 어떤 밸런싱이 상당히 중요한데, SK 이노베이션의 R&D 경영에 기반한 혁신과 성장은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을 이뤄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이제 4E 혁신 모형으로 이름을 붙였고,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R&D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입니다. R&D에다가 비즈니스를 중간에 넣은 거고요. R&DB, SK Innovation Way. 또 내부에서는 이거를 스키노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많은 걸 알았는데 이거를 그냥 스키노 웨이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D에 관련된 여러 이제 그 기업별로 프랙티스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밟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는 어떤 R&D 경영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4E 혁신 요령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 요거를 좀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는 오늘 발표의 말미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이런 네 가지 순서로 발표를 드려볼 텐데, 일단 뭐 원론적으로 보면 기업이 혁신 발전하는 성장하는 거는 되게 우리가 이런 S커브를 그립니다. 근데 S커브를 이렇게 그리면 뭔가 상당히 스물스물 잘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다음번 S커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점선보다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런 힘든 단계를 거쳐가지고 점프를 해서 넘어가는 거고, 이 점프를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이 점프를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D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한 번 그리기도 어려운 그런 성장 곡선을 제2, 제3의 성장 곡선으로까지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활동이고, 또 많은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소홀한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소홀한 어떤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R&D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기업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 결론이 안 났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미국의 주로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습니다. 자, R&D 투자를 많이 한 경우에 성장성이 높은 거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상관관계지, 그렇죠? 예. 정말 성과가 좋아가지고 돈이 많아져서 R&D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뭐 연구센터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네. 많은 경우에 또 이제 다른 부문에 있는 구성원들은 거기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뭐 하고 왔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한 투자가 실제로 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기업 단위에서는 교수들이 그거를 실제로 인과관계를 찾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기업 측면에서 보면 같은 R&D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것이냐 관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분명히 SK 이노베이션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했습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연구개발 투자를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 성과로 거두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그것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최소한 과거에 우리가 목격했던 다른 통상적인 정유회사, 에너지회사보다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 이노베이션의 R&D 경영 40년 발전 단계를 보면 기반 구축기, 성장 발전기, 패러다임 전환기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고요. 당연히 초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 이 R&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도 열악하던 시절에 기술지원연구소라는 것을 일찍이 만들어서 건물도 짓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대덕 연구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술원이 있습니다. 그 기술원이 뜨거만 그 시점은 성장 발전기로 갔고, 그 기술원이 환경과학기술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뀌었죠. 2021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기술원을 인터뷰하려고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데 환경과학기술원으로 오라고 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국제경유소도 아니고 환경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개별 민간 회사에서 갖고 있나? 근데 이제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 자체가 이 R&D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의 경영진과 다른 부문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제 명확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R&D 기능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그걸 바탕으로 한 도약을 도모하고 있는 2021년 이후를 3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린 포트폴리오 디자이너 앤 디벨로퍼라고 하는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밑에 실제로 사업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그린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사업회사들이 있고요. 자,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중간 지수 회사로서 이러한 사업회사들이 계속 싹을 틔우고 그렇죠?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펑션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자회사들에서 필요로 한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또 그러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이와 관련된 그런 연구 기능을 이 환경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R&D 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연구개발 조직을 이런 자회사 위에 위치시켰다라고 하는 것, 이 환경과학기술원의 위상만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이 R&D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당연히 R&D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공이라고 하는 유공을 SK그룹, 삼성그룹이 인수할 때 그 우리나라에서 최대 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큰 기업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SK그룹이 인수를 해서 실제로 그 성과를 잘 창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 회사로서, 정유 회사로서 유공이 성장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 회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에너지 회사 가운데 가장 큰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해왔고요. 그래서 그 덕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휘발유에다가 이제 브랜드를 처음 붙인 엔크린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붙인 회사가 거의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엔크린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95년에 나왔는데 그러한 것이 다른 어떤 회사들, 경쟁 회사들과의 어떤 차별화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S커브를 계속 그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신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내는 것. 물론 실패한 케이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2차 전지나 배터리 분리막, 윤활기후, 신약개발, 넥스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냥 통상적으로 평범하게 성장 발전을 했어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례 한 곡씩 사례 개발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R&D 기반 사업 확장 연역을 한번 보시면 초기에는 이 FTS, Factory Technical Service라고 해서 뭐 공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쪽에 어떤 기반이 되는 기술 지원을 계속 해왔고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은 그런 배터리라든지 뭐 여기 이제 뭐 넥스렌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분리막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진화하면서 사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뭐 금방 후딱 지나가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전통적인 원유 정제업을 하던 회사가 지금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글로벌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요를 R&D 기능에서 해줬던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의 R&D 사례를 봅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마찰들을 잘 관리해 왔다라는 것이 소위 이제 R&D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경영학에서. 뭐 그렇게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R&D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의 프랙티스는 분명히 귀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SK 이노베이션에도 시사점이 있지만 R&D 경영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장과 혁신을 추구해야 되는 분명히 다른 기업들한테도 시사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를 한번 수치적으로 보시면 SK IT하고 SK 바이오팜을 포함한 합산 시가총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23조입니다. 99년 말 시가총액 4.2조니까요. 그거 대비 한 5.77배, 거의 6배 가까이 된 겁니다. 시가총액 SK 이노베이션 에서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실제로 성장한 회사들의 현재 기업 가치가 한 40년 사이에 99년 말 대비 한 20년 사이죠. 20년 남짓한 사이에 6배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종합지가지수로 보면은 99년 말 대비 작년 말이 2.1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통상적인 어떤 평균적인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아웃퍼포밍하는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하나의 뭐 단편적인 성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양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질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SK그룹이 여러분들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가치나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것이 그냥 또 선언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인 또 과학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올타임 넷지로 경영 구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인풋을 R&D 센터에서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뭐 재생에너지 저장,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진심 어린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질적인 부분에서의 탁월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R&D 경영의 어떤 성공을 뒷받침해 온 것들을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저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상위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많은 성공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선대 회장께서 상당히 과감한 어떤 선언, 도전 이런 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유공 인수하고 나서 3년의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반납하겠다. 그만큼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그냥 뭐 좋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잘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 회사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가 인수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입증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거는 결국 R&D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80년 11월에 유공 인수를 하셨는데, 그 이듬해 1월에 방문을 했을 때 유공 울산 공장에서 뭔가 이 회사가 왜 이 R&D 펑션이 제대로 없느냐, R&D 조직이 없느냐라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가지고는 더 이상 좋은 회사로 발돋움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R&D에 관련된 본격적인 투자를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자칫하다가는 이 에너지 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유회사에서 종합에너지 회사로서의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만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연구개발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던 어떤 근거 같은 것이 곳곳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선태 회장께서 좀 이공개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셔서 더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SKMS는 저희 이제 경영학자들이 상당히 놀랍게 보는 그런 어떤 프랙티스인데요. 성경 경영관리 시스템, 성경 경영관리 체계라는 말로 1979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기업 경영의 본질과 방향을 정리한 여러 경영 기본 이념 이런 것부터 이제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많이 단순화됐습니다만 초기에는 예를 들어 뭐 영업 관리는 뭐다, 뭐 생산 관리는 뭐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83년에 유공의 본격적인 R&D 경영이 시작된 이듬해에는 이 10개의 정적 요소, 경영학에서 생각하는 여러 관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 관리를 본격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에야 이런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기업은 일단 장사하는 조직이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말도 잘 안 썼고요. 영업, 생산 이거였습니다. 기업은. 근데 연구개발 관리라는 말을 이제 그 당시에 포함을 시켰고 더 나아가서 이 연구개발 활동이 따로 놀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케팅 생산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NPR 기법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등장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NPR 플러스 Supporting Step and Top Management라고 해서 NPR-ST가 혼연일체로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경영 기법이 SKEMS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제 NPR-ST를 쭉 써보면은 R이 제일 가운데 들어가죠. 이건 뭐 제가 저만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핵심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여기저기 드러나는 그런 SK이노베이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현재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도 뭐 곳곳에서 이 기술 중시 경영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기술원이 미래의 희망이다. 이 기술원이 이제 환경과학 기술원이고요. 그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갖고 있을 때도 방문하셔서 기술 도약이 없이 사업의 도약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펙스 추구협의회 산하의 환경사업위원회를 신설하셨는데 이 환경사업위원회를 신설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거기 이제 R&D 센터에서 담당을 해주기를 바랬고요. 배터리나 에너지, 그린 에너지 관련된 이런 여러 부분에서 기술 중시 경영을 강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R&D 성과를 낸 연구원들한테 연구팀한테 파격적인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으셨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례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오팜으로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이 됐습니다만 바이오 사례 이건 사실 글쎄요, 석유화학이나 무슨 정유업에서 파생된 비즈니스가 바이오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상당히 일찍 그때부터 생각을 하셨던 거죠. 최근에는 뭐 글로벌 화학회사 마스프나 뭐 이런 회사들도 다 그 파마스리컬 디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1980년대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바이오와 연계된 그런 석유화학 내지는 정유 산업의 연관성을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돈을 벌지도 모르는 그런 중장기적인 투자를 시작을 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성과였고 그 예를 보면 뭐 미국의 동부의 R&D 센터로 오픈한 게 사실은 이게 이제 보스턴 지역인데요. 이 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해서 1989년에 처음에 거기에 이제 기지를 설립을 했었고 93년에는 P 프로젝트라고 해서 바이오 사업 진출을 확정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SK 이노베이션이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산업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뒤처져 있는 분야에 많은 선도적인 투자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연구소가 출범한 게 1983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올해 11월이 되면 SK 이노베이션의 R&D 경영 40주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때만 해도 뭐 독립적인 건물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2년 후인 85년 3월에는 울산의 유공기술지원연구소라는 게 이제 독립 독자적인 건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가 일어나고 실체가 생겼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 95년에 이제 대덕연구단지에 유공기술원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환경과학기술원으로 새 출범을 하면서 지금 주요 연구 분야를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지향하고 있는 그린 포트폴리오 디자이너 앤 디벨로퍼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개발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SK 환경과학기술원의 이제 조직도인데요. 뭐 연구원이니까 연구소니까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야별로 연구센터 같은 게 이런저런 게 있겠다라는 거는 이상할 리가 없죠.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플랫폼 기술센터와 분석 솔루션 센터인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이 각각의 연구센터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연구 개발을 그냥 뭐 연구소처럼 뭐 일반적인 연구소들이 그렇게 악만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대학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의 국책연구소처럼 그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여러 기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들은 한데 묶어서 센터 오브 엑셀런스로 키우자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두 개의 센터 오브 엑셀런스가 각각의 실제 응용 분야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로 구조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R&D 센터니까 거기 뭐 기술자들이 있고 연구개발자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뭐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게 나오겠지. 이거는 이제 느슨한 R&D 경영인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이 R&D 센터 자체에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센터 오브 엑셀런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화를 한 것이 상당히 돋보였고요. 또 하나 상당히 흥미있는 것은 환경과학기술원 이 R&D 센터의 기술전략그룹이라고 있어요. 예. 이 기술전략그룹이 SK 이노베이션의 전사 포트폴리오 부문이라고 하는 이 조직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신규 사업 개발에 관련된 협의를 합니다. 아마도 그 협의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협의가 아닙니다. 서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이쪽은 아무래도 사업적인 걸 보고 이쪽은 기술적인 걸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 두 조직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기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또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서 어떤 개발,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이냐에 관련된 유기적인 협력을 잘 해온 결과 이 환경과학기술원이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린테크노 캠퍼스가 부천 대장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 2027년 준공 목표로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일단 뭐 대덕도 좋은 연구단지지만 수도권으로 오기 때문에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원 및 역량으로 가면 사실은 뭐 연구개발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뭐 그냥 공부해놓고 좋은 사람들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기술과 적합성이 높은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의 랩을 찾아다니면서 타겟팅을 해서 리크루팅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성경그룹이 장학퀴즈 등을 후원하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억셉턴스가 높았던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부회장님이나 또 원장님이 해외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또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인력 규모는 지금 뭐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전체 인력이 한 10,000여 명 되는데 그 가운데 자회사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SK 이노베이션 계열의 인력 한 10,000여 명 가운데 한 1,800명 정도가 R&D 인력이라고 하면 18%잖아요.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일반적인 사업회사에서 그런 정도의 연구 인력을 갖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게 더 훨씬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제 그만큼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재가 얼마나 이제 잘 확보되고 유지됐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배터리 기술과 환경 기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여기다 이제 정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 G7 과제 가운데 첨단 축전기 개발 주간 기반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유공이 그 당시에 이뻐서 큰 기업이니까 그래서 유공한테 그 과제가 간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 연구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속 일어났던 일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독자 개발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이게 이제 조직에서 창출된 지식이나 기술이 내재화되고 축적되고 전수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이 R&D 경영의 핵심인 거고 SK이노베이션은 기술원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을 참 잘 해오셨던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환경기술 관련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재활용 화학적 열분해 기술, 또 배터리 금속 재활용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같은 것들을 계속 축적을 해오면서 선도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R&D 개념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R&D 개념이라는 것은 SK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갖고 있으나 실제로 R&D와 비즈니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걸로 사실은 이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BBC 비즈니스 가운데 바이오, 배터리, 칩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바이오하고 배터리는 SK이노베이션에서 하고 있는 거고 칩은 뭐 하이닉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SK그룹이 이러한 향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세 개의 비즈니스를 현재 다 영위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와 비즈니스를 잘 결합을 해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이 측면에서의 어떤 프랙티스가 상당히 뛰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R&D 개념이 뭐 SK 이노베이션 고유의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거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온 회사로는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그 직무발명 보상제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개발팀이 실제로 연구개발 성과를 내서 그게 수익을 창출하면 벌어들인 돈 가운데 최대 5%까지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 대단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런 게 이 R&D 관련된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찍이 도입을 했고 SK그룹 차원에서 그 수여하는 스펙스 추구상 같은 거를 통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이따가 그 세부적인 사례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리튬이온 배터리 세퍼레이터 분리막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노베이션에서 개발을 해서 2011년에 스펙스 추구상 이노베이션 상을 받았고요. 실제로 상을 한번 줬는데 다음에 뭐 별 성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한 10년 동안 기다려보고 그게 제대로 성과가 났는지를 보고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지나 보니까 정말 이것은 제대로 된 기술이었다, 성과에 크게 기여한 기술이었다라고 해서 그룹 최초로 스펙스 추구상 대상을 받은 기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진출에 관련된 것은 89년에 상당히 일찍이 미주 동부 R&D 센터를 만들어서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투자를 한 것.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는 실리콘밸리의 샌호세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포스트를 설립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린 에너지 앤 머티리얼즈에 관련된 신기술을 나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그런 연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연구기관이나 다른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고, 뭐 국내에 있는 여러 R&D 조직 못지않게 이 실리콘밸리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포스트가 저는 SK이노베이션의 향후 미래 성장 및 혁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사례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읽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끔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내용들을 한번 문서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 각각의 것들이 다 특색이 있어서 그 사례들을 저희가 뽑은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많은 그 당시에 유공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그냥 정유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 종합 에너지 회사로 도약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배터리도 그 에너지에 들어간다. 배터리를 요즘에는 그게 배터리가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그냥 자동차
소재, 부품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속성상 그렇죠. 근데 그건 엄격히 보면은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배터리라는 게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최종현 선대회장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82년에 대단히 일찍이 한 어떤 근거 같은 것이 SK 그 당시에 성명그룹 사고에 나와 있고요. 그러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변신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R&D를 추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분리막은 역시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거지만 사실 배터리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SK그룹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었던 그 폴리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존의 상분리 방식과 다른 리퀴드 상분리 방식 등을 적용을 해가지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거죠. 다른 데서 하기 어려운 거, 우리의 역량을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한 결과 성과를 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 대상까지 다닌 그런 실적이 됐습니다. 윤활기유는 이제 윤활유의 베이스 오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뭐 역시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따라가던 캐치업을 해야만 했던 기술인데 SK그룹에서는 윤활기유 가운데 그 카테고리를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고급 승용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 3, 그룹 3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를 겨냥을 해서 의도적으로 그 카테고리에 맞는 기술을 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룹 1, 2 차원에서는 우리가 계속 팔로워일 수밖에 없었던 그 기술에서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립화하고 또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잘 포지셔닝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약 개발은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중장기 난제 해결에 과감히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뜬금없이 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석유화학회사 정유회사로서 갖고 있었던 역량과 결합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과제를 잘 찾았고 미국 미주 동부 지역 R&D 센터 설립을 비롯한 여러 일련의 이제 투자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루어진 과감한 집념의 결과로 지금 여러분들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보도를 직접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수면장애 신약이라든지 뇌전증 치료제 같은 그런 어려운 분야에서 FDA 승인을 받는 그런 성과를 냈고 지금 바이오파운드와 독립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넥슬레는 상당히 이제 뭐 B2B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품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폴리에틸렌, 이 플라스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라고 하는 폴리에틸렌 촉매를 원래 지글라나타 촉매라는 걸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도 많고 또 기술력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도 원가 경쟁력이 낮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메탈로 센 촉매를 사용한 방법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정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에 성공했고요. 사빅과 합작법인을 출범해서 협력하면서 상당히 큰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넥슬렌까지 해서 5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가 심층 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종합을 하자면 아까 모델 보여드렸던 그 4E 모델이고요. 그 4E 모델을 뒷받침하는 것이 일단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보면 SKMS나 최고경영진의 리더십 같은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역량은 사람 그리고 조직 측면에서 우리가 발전하면서 축적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경영 철학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력의 결과로 우리가 기존 사업의 경쟁력과 미래형 신사업 개발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실 밸런싱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영역인데 그런 두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것을 이렇게 4E 혁신 모델, SK 이노베이션 웨이라고 저희가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진화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하게 그냥 소위 우리가 머들링 스루라고 하잖아요. 그럭저럭 헤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상당히 그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비록 시행착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그 명확한 방향성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술을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과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한가에 관련된 아주 부단한 노력의 결과,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년에 걸쳐서 SK 이노베이션의 R&D 경영이 성과를 내는 데는 이 회사 고유만의 어떤 고유한, 이 회사만의 고유한 R&D 프랙티스가 정착이 돼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R&D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엑설런스가 이제 향후에 더 잘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더 증진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3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여러 과제, 선진화 과제, 고도화 과제 이런 것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을 비롯한 것들, 그리고 지금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과정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그 인플로이어 밸류 프로포지션을 높여가지고 좋은 연구개발자들이 뭐 다른 연구소나 다른 기업으로 가지 않게끔 할 것인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축적한 그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발현된다라고 한다면 SK 이노베이션 기업 가치는 결국은 이 R&D와 관련된 활동과 많이 연동이 돼 있고 나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연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R&D 경영 40년의 역사를 약 40여 분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두 분 전문가 교수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다리고 고대하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질의응답까지 감안해서 한 5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선 세션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이 혁신 모델이라는 개념을 구현을 하고 이거를 R&D SK 이노웨이로 정립해 나간다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우리 출입 기자님들과 참석해 주신 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손을 들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마이크를 전달 받으신 후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나와 계시는 두 분 교수님이 질문하기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내용, 답변하기 애매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기 배석해 계시는 SK 이노베이션 환경과학 기술원 관계자들께서 대신 답변을 해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제일 앞에 베이지색 자켓 입으신 기자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디일렉 이수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각각 한 분 교수님께 다 답고 질문 드리면 답변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최태원 회장님의 딥체인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 R&D와 연계해서 이 딥체인지가 어떤 R&D 성과를 거뒀는지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워딩은 꼭 그건 아닌데 그 삼성전자 권영 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술은 시간하고 돈을 들이면 언제나 다 개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R&D를 할 때 결국에는 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그 관점에서 짧게 압축적으로 R&D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날고 가는 게 길게라도 R&D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경영 성과로 봤을 때는
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딥체인지 관련돼서는 사실 글쎄 뭐 지금 아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 그 자체만 봤을 때 지금 그 밑에 이제 거느리고 있는 사업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5개 사례로 만들었던 그런 기술들이 저는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하고 좀 연관되지만 그냥 시간과 돈만 들여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가 연동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지. 다른 경쟁사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도 다 쟁쟁한 연구진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술을 더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업 부문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건지에 대한 대단히 그 체계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당연히 이론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사업 부문은 잘 협력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회장님 생각하는 딥체인지의 다양성이 이런 거기 때문에 두 연구개발하고 사업 쪽은 항상 컨플릭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 결론은 탑에서 제시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내는 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SK이노베이션의 그 R&D가 지금 딥체인지라고 하는 그 방향성과 상당히 잘 맞물려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삼성은 교수님이 잘 아시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일단 그 딥체인지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R&D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나오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3단계로 이제 2021년부터 환경과학기술원 출범부터 3단계를 보기 이후는 사실은 우리 SK이노베이션은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예 최 회장께서는 이제 넷제로로 가야겠다 사업 모델이 하면서 결국은 그린 포트폴리오 디자인 앤 디벨로퍼라는 새로운 비전을 SK이노베이션이 추구하게 되고 이건 사실 엄청난 딥체인지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원의 이름부터 바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국책연구소도 아니고 환경과학기술원 이렇게 붙인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딥체인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R&D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은 시간과 돈 다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본다면 돈도 있고 한데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당장 필요한 연구를 합니다. 우리 아까 4E 모델에서 엑스포테이션 기존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활용하고 그건 다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국내 대부분의 정유나 석유 업체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그래서 좀 등한시하다가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석유화학 산업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중국 특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SK는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특히 R&D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왔다. 물론 SK만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들도 그런 사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아까 신약 개발도 사실 30년 이상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계에는 특히 그게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있다고 해도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아까 우리가 4E 모델에서 엑스플로레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탐색하고 어떤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한 의지와 또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끝에 앉아 계십니다. 예, 저 서울 파이낸스 여영준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기업평가원에서 SK에 대해서는 좀 차입금이 늘어나서 재무 부담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냈는데 거기에는 뭐 이제 뭐 설비 투자 비용이 이제 전년대비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는 R&D 비용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제 R&D를 지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 SK 이노베이션을 좀 다른 케이스하고 차별화하는 데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재무 부담이 늘어나니까 R&D를 줄여야 되겠다. 이게 통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무 부담이 늘어나니까 R&D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기업의 성장과 혁신은 어디서 기대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물론 무리는 되겠죠. 무리가 돼서 뭐 그것 때문에 당장의 뭐 주가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평가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기업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계속 존속 발전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왜 우리 뭐 이제 조직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남들만큼 뛰면은 그냥 남들만큼 똑같이 가다가 죽는 거고요. 남들보다 2배로 뛰어야 그나마 좀 앞서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남들만큼 2배로 뛰는 건 뭘 해야 될 거냐? 뭐 저는 그거는 결국은 R&D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그리고 우리 사회와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물론 매니지는 해야 되겠죠. 이 R&D에 뭐 밑빠진 벽에 물붓기식으로 하다가 망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보면 R&D 매니지먼트, 그래서 R&D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 여력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못했기 때문에 뭐 쓰러진 기업들은 우리 뭐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각 때문에 추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백구원 전 전략 교수인데 전략이 뭐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이거든요. 어디다가 자원 배분을 하느냐 그런 점에서 사실 국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정유나 석유화학 회사들이 R&D에 대한 투자를 조금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이 지금 경쟁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SK는 사실은 물론 회사가 많을 것 같으면 R&D 투자도 하기 어렵겠죠. 근데 좀 어려워졌다고 R&D를 줄이거나 그러지 않고 꾸준히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신약 개발할 때도 사실 30년을 끌어왔고 돈도 많이 썼는데 항상 강조한 키워드 중에 하나 꾸준히 하자. 이게 이게 좋은 시절이든 나쁜 시절이든 꾸준히 해야 된다. 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회사 상황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상황이라고 R&D를 다 쳐버리면 한 번 친 다음에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온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SK가 아까 얘기했던 5대 굉장히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성과를 올리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베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계속 돈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초반에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미국 기업 사례를 들으면서 이제 실제 연구개발비와 성과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론들이 다 이렇게 엇갈린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실제 40년 동안의 연구개발 비용들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연구의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상관관계 이거관계 그거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R&D 지출액이 기업의 성과, 뭐 특히 성장성, 뭐 수익성 이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를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뭐 뻔하잖아요. R&D 지출액하고 성장성이나 뭐 수익성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샘플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소위 이제 컴퓨터에다 넣고서 뭐 회귀 분석 같은 걸 해보면 관계가 유의하게 나오는데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게 양의 관계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인과관계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인과관계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조작적인 또 트리트먼트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제로 제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특정 기업 내지는 특정 산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게 성과로 연관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산업에서 갑자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R&D 투자를 너나 없이 많이 했는지 이거를 보는 게 훨씬 더 경영적인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연구가 이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제로 이제 그런 학술적인 연구를 보면 그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숫자적으로 보면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논문에서 이 교수들이 연구한 그걸 가지고서 뭐 보도를 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례의 이런 사례 연구의 그 의미를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조금 첨언을 한다면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좀 나왔죠. 사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뭐 이스라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공공부문 R&D, 솔직히 말하면 저희 대학 포함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돈을 많이 썼는데 성과는 잘 안 나오는. 이에 비해서 이제 SK는 아까도 R&BD 개념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뭐 사실은 기업 R&D라는 게 물론 효율성을 굉장히 또 보기 때문에 근데 SK는 최종현 선대회장부터 결국은 기업이 하는 R&D는 이게 결국 사업화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보다 R&D를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R&D 경영이랄까요? 아까 R&D 매니지먼트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잘 디벨롭하면서 물론 투자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R&D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도 저는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신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아까 발표 내용 중에 연구원이 R&D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 벌어들인 돈의 최대 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규모의 수익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다른 기업에는 없는 제도인지 그리고 이런 제도가 R&D 활성화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프로젝트 개별 프로젝트 사례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고요. 근데 이제 그 직무발명보상이라는 게 사실 연구원들의 성과를 이제 그 어떤 성과가 얼마의 수익을 창출했는지를 매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매주를 측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사실은 뭐 큰 성과를 냈는데 거기에 5%라고 하는 금액이면 이제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직 내부에서 반발도 많을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사례 연구를 한 사례를 보면 사실은 최태원 회장께서 그거를 왜 굳이 5% 상한이라는 걸 둬야 되냐 이런 말씀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이제 동원한 거고요. 그거를 제가 최초라고는 그런 에비던스를 사실은 찾으면 혹시 또 뭐 먼저 좀 했다라는 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다른 데서 드물 때 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R&D 쪽에 계신 모든 그 기업의 연구원들이 그런 프랙티스가 지금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고 그 당시로 돌아가면 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대단히 그 글로벌하게 봐도 R&D 인력의 어떤 기술개발 성과를 바로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거는 매우 드물었고 선도적이었기 때문에 설령 국내 최초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대단히 선도적인 것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건이었는지까지는 저희가 소위 취재를 못했네요.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그런 인센티브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는 SK가 2004년도에 지금 거의 20년 전에 도입했거든요. 그때 그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음 질문 마이크는 저기 제일 끝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김성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경영 성공 요인 중에
최고의 혁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와 그다음 이 부분을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인을 말씀하시는 거면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배터리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뭐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뭐 다 LG 엔솔이나 SDI가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은 사실 소형 배터리 쪽을 어떤 캡티브 유저를 갖고 있었던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개발하면은 사실은 이제 계열사들이 사주는 이런 형편이었던 거고, SK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접근을 그냥 뭐 휴대폰이든 자동차든 여기에 이제 부품 소재 공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에너지로 접근을 했고, 그 과감한 투자를 꽤 조기에 오랫동안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런 자동차용 배터리에 실질적 기술 구현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 쪽에서도 분리막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폴리머 기술하고 연관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이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가장 혁신적인 사례로 내세울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뭐 문제점이라고 그러셨나? 뭐 과제 이런 거로 보면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사업적으로 재무적으로 성과를 거두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연구 인력도 확보를 했고 미국에 이제 공장도 짓고 하는데 그걸 실제로 매니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것까지 뒷받침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SK 이노베이션의 이 전기차 배터리 투자 그리고 뭐 분리막 기술 개발 사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오랫동안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 기반 사업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막 사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SK 그룹에서 제가 슈펙스 추구상 심사위원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실은 처음으로 대상 10년 있다 성과 대상을 받은 사례고 이노베이션상으로는 유일합니다. 하이닉스 인수가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건 뭐 이노베이션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 혁신으로 받은 유일한 사례다. 뭐 그룹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당시에 일본에 2개 회사만 하던 거를 세계 세 번째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 개발을 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사례고 또 윤활기유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그룹3라는 고급 윤활기유 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척을 했다고 보고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 고급 윤활기유 분야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로 굉장히 높은 이익을 내고 있죠. SK 엔모브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성과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뭐 기술 개발 부분은 저희가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과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SK는 굉장히 일찍 해외 연구소를 만들어서 미주동부 R&D 센터에서 신약 개발 같은 거를 해왔습니다. 80년대에 만들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어떤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다가 이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글로벌 R&D 역량 확보, 인재 확보 그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R&D 네트워크 또 글로벌한 차원의 오픈 이노베이션 역량 강화 이런 것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도 계속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박안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사업을 좀 위주로 하는 기업인데 이제 EU와 미국 등이 이제 환경적 규제에 민감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선제적인 R&D 투자 방향성에 단점이나 좀 아쉬웠던 점이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전 정권에서 아리백을 추진하다가 현 정권 와서 CF백으로 오면서 기업들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선제적인 투자에 대한 단점도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의 R&D 투자 방향성에 좀 아쉬웠던 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선제적인 투자, 예를 들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선제적인 투자를 했는데 소위 이제 그 투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아쉬움이 남겠죠. 근데 R&D의 속성상 사실은 딱 어느 시점 10년 후에 이 기술이 딱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R&D라는 건 어려워. 굉장히 무빙 타겟에다가 이제 갖다 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아리백이 됐건 어떤 다른 형태로 바뀌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건 이제 뭐 글쎄 뭐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뭐 이게 뭐 잘못된 그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후 변화나 이런 데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상식적인 어떤 그 객관적인 데이터나 정보에 의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분명한 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누군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의 주체가 되는 거는 여러 이제 기관들이나 뭐 개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당연히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자원을 갖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나서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방향성에 대한 인류의 인식에 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주저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시행했던 것들이 설령 뭐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아직까지 그렇게 재무적인 성과로 변환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과하게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사실 그건 그린 이슈인데요. 그린 전환 이슈, 그린 포트폴리오로. 세계적으로 제일 빨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SK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원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되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아까 저기 보면 진짜 딥 체인지로 확 방향을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그린 전환만 놓고 본다면 그린 포트폴리오로 2021년부터 이제 본격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학기술연구원, 한강과학기술원 이제 출범하고 근데 사실은 국내 다른 기업하고 비교하면 국내 많은 기업들은 아직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 이슈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사업 기회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뭐 그런 측면도 강하죠. 사실 그린 전환이라는 게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SK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걸 사업 기회화하자 리스크의 차원을 넘어가서 저는 그게 사실은 국내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하고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화하려면 무엇보다 R&D가 그 리드를 해야 된다. 그 사업화를. 그래서 R&D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그린 관련 기술 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세계 최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선도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동안 몇 분이 제게 카톡을 주셨어요. 이 Q&A 별도 공유해 줄 거냐? 당연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들의 주옥 같은 답변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 별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질문을 딱 하나만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저기 밝은색 셔츠를 입으신 기자님께서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여기에 와 있는 저희 PR 담당 구성원들께 별도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마지막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발표하실 때 최종현 선대장님께서 이제 기존 정유기업에서 종합 에너지 회사를 전환한다라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린 포트폴리오 주식도 의미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미완은 생각되는 게 지난해 매출을 보면 석유 사업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배터리 사업도 현재 흑자 전환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결국 석유가 사업 성과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R&D적 측면에서 이런 매출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혹시 있었는지 혹은 R&D적 측면에서 이를 타개할 만한 정교한 방안이 있다는 것이지. 그거 아주 그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뭐 기후 변화 대응이든 뭐 ESG든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그 이행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거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ESG 선도하는 자산운용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보면 아직도 저 탄소 배출 사업들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네. 기업들이 사실은 그러한 이행을 과감하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딜레마죠. 그 딜레마인데 그러한 딜레마를 극복하는 게 관건인데 또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극복하는 게 관건인데 과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최영우 위원장아 우리는 이 사업 접고서 지금 돈 되는 사업 접고서 이거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는 잘못 그런 바람직한 리더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방향으로 이행을 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성과가 있고 뭐가 잘 될 거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R&D에 기반한 경영이 또 비전의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우 위원장가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구성원과 우리 이해관계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이걸 원하니까 일로 가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환경과학기술원을 비롯한 R&D 인력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지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실제로 겉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돈 버는 거는 탄소 배출하고 있는 사업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실망스러운 거지만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과학기술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행이 어느 순간인가는 될 거고 선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서 이 R&D 센터에서 안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기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D 인력들은 묵묵히 연구소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조직에서 그렇게 각광받지 않습니다. R&D 인력이 무슨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회사의 CEO가 되는 경우 사실 별로 없잖아요. 사실 되기도 어려운 직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R&D 인력들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기 오신 기자님들이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보도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기사를 많이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SK가 했을 때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지금 이주환 교수님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점점 더 한국 기업들이 사실 많은 산업에서 중국 등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과 이거 게임 하겠어요? 규모의 경제 게임 하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R&D를 더 잘해가지고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차별화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R&D가 굉장히 중요한데 SK가 사실 저희도 이 연구하기 전에 SK가 이렇게 R&D를 체계적으로 열심히 해왔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오랜 기간 꾸준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물론 제가 삼성에 책도 썼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잘해왔지만요. 거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것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전통 산업에서 시작하신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석유화학이나 정유기업을 보면 R&D 투자 거의 안 했어요. 이거 안 하다가 지금 사실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 산업에서도 R&D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거 좀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사례가 상당히 귀감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저희가 기꺼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R&D 연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더 격려가 되고 좀 더 앞으로 힘을 받고 한국 기업의 차별화의 원천으로서 R&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로 저희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스 컨퍼런스 행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SK이노베이션에서 R&D를 총괄하고 계시는 환경과학기술원 이성준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성준 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 이성준입니다. 오늘 우리 이 큰 행사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교수님들 두 분께서 우리 SK 이노베이션 R&D 40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잘 해주셨고 그 결론으로 노출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100%다 공감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1994년에 유공 SK 이노베이션의 전신인데요. 유공에 제가 입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보면은 1995년 이후가 이제 제2 성장 발전기라고 하셨는데 딱 그쯤에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 윤활기후 촉매, 그다음에 아로마틱 촉매, 그다음에 그 배터리, LIGS 그리고 바이오는 특히 이제 바이오파마, 바이오텍이라는 두 개의 회사로 이제 분리돼 나가 있죠. 그런 큰 성과를 거두는 걸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던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내용이 공감 갖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교수님들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제가 좀 쉽게 한번 다시 요약을 한다면은 그 SK 이노베이션 R&D 40년에 이런 큰 성과와 업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40년 전 우리 최종현 선대 회장님께서 기술 중시 경영 철학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계속 지속됐고 개선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탑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K가 갖고 있는 독특한 경영 방식의 SKMS,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MPR 협업체, 그리고 또한 아까 R&D 말씀 많이 하셨는데 R&D 초기부터 철저히 사업적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 창출을까지 내다보고 하는 R&D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 갔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거의 멈추지 않고 더욱더 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융복합화되어 있습니다. 그 융복합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작은 요소 기술들이 모여가지고 큰 기술을 만드는 그 융복합화된 형태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R&D를 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에 있었지만은 글로벌 오픈 R&D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난 40년간 축적해온 플랫폼 기술 역량, 제품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우리의 강점 역량 이런 역량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부의 어떤 파트너들과 잘 연계해서 빠르게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다 할 거고요. 얼마 전에 저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도 변화해야 될 것이 조직, 시스템, 문화 이런 측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혁신과 더불어 딥체인지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런 R&D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이노베이션 이성준 환경과학 기술 원장님이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취업 경영 전략 전문가들이고 교수님들께서 SK이노베이션 R&D 경영 40주년을 분석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 기자님들의 많은 질문에도 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느끼는 건 이때까지 저희가 항상 해왔던 얘기들이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많은 말씀들을 드려왔었고 그렇게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린 에너지를 목표로 이것을 방향으로 삼아서 전 지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겠다,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책임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출입 기자님들도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이
그려나갈 그린 미래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퇴근을 앞둔 시간, 피곤함과 졸림이 공존하는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요. 부디 안전하게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